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성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진짜 보수 우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이거 가볍게 이번에 오늘 마중물 토크 하기 전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네. 또 뭐요? 아, 저희 뭐 연말 상 받아요? 아니요. 상은 주시려나 모르겠네. 본부장님 듣고 계시죠? 작년에 받았는데 또 줘야지. 내년 6월부터 다 기사 보셨죠? 네. 우리가 다 어려집니다. 아하. 예. 어렸을 때는 그렇게 빨리 나이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싫어질 나이가 다들 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젊다고 봐야죠. 예. 누구요? 저요. 예. 30대죠. 예. 천하람 변호사가 우리 이렇게 5명 중에서는 가장 어리다. 다시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분은 이제 2살까지 어려집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만 나이를 세기로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외국 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뭐 코리안 에이지는 몇 살이고 나이는 몇 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참 이게 학교 가는 문제도 우리가 빠른 생년부터 해가지고 네. 이게 참 이게 별별 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만으로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잘못하면 2살 터울 나는 형제가 같이 학교에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 뭐 또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 기사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사 보니까 예. 이제 보통 이제 생일 되기 전에는 2살이 어려지는 거고. 그렇죠. 생일 지나면 이제 1살이 어려지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누구든지 1~2살 어려지는 상황이 됐는데 다 좋죠. 나이 든 사람들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학교 가는 거는 연 나이로. 예. 그러니까 몇 년도에 태어난 사고 기준으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 항상 학교 가면은 일찍 들어오는 분들한테 예전에 밤에 보면 뭐 이렇게 뭐 형이랑 할 거냐 말 거냐 맨날 주고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교 같은 동기들끼리도 나이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7살 된 사람, 6살 된 사람 나오니까 이게 민감해지는 거죠. 거기서. 왜냐면 보통 우리는 나이가 같으면 말을 트고 네네. 나이가 올리면 형이라 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1살 먼저 들어온 사람만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한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생일 순으로. 생일 순으로. 예. 모든 순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 들어와도 이제 다 이제 나이가 달라지니까 이게 좀 이제 호칭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존대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그냥 이름 부르고 몇 살인지 안 물어보죠. 예. 뭐 하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형 동생 뭐 이런 그 위계가 좀 더 명확하다 보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 저는 제가 징그러웠어요. 왜요? 제가 방금 전에 내년도 되면 내가 54살인가 그랬더니 현 변호사님이 55살 아니에요? 막 뭐 내가 55살이라니. 53살이에요. 이제 이제 53살로 이제 줄어드는데 그래도 예. 참 제가 나이 많이 먹었다. 아직도 철이 없는데 나이만 먹고 뭐 하는 거냐.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여기서 얘기 자기 하시면 고백을 하고 어떡해요. 그러세요? 예. 예. 장성철이 왜 철이 없어요? 제발. 자, 마중물 토크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네네. 만 나이로 바뀌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발생할 것 같긴 한데 상당히 많은 분들 우리 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정치인싸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일단 어려진다니까 좋다 이런 반응이 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게 기준이 확실히 생기는 건 이제 외국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그럼요. 같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예? 여기서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정치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 국민 공감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당협위원장들도 참석을 제법 했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 당협위원장이 계시니까 천 변호사님은 가셨어요? 아니 저한테는 오라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럼 못 간. 그래서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고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참여한 아니 오라고 원래 안 해요. 오라고 안 해도 가는 거야 원래.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근데 이제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반윤의 선봉장에 서실 수도 있고 아니, 무슨 뭐 말씀이세요? 여러 경로를 탐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원외위원장들은 출정 잘 안 해요. 의원들만 하지. 그런데 그냥 알아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눕는 게 원외위원장의 숙명인데 먼저 전화했어야지. 아 그렇네요. 순천 갈대밭처럼 이렇게 가기 전에 이제 왜 그러지? 제 명함도 만들어 주세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다른 생각이. 아니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저도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당협위원장들한테도 이렇게 좀 얘기를 물어봤는데 네. 가셨어요? 물어봤더니
못 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갔어? 엄청 뭐 이렇게 경선 때 핵심적인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친장이 아니잖아 내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당협위원장 초청 이런 거는 또 이제 좀 이렇게 장과 가까운 분들 위주로 지금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분은 이제 장재원 의원을 얘기하시는 네, 겁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아니 뭐 그러더라고요. 원외를 다 제외했나? 국회 공부 모임이니까 개파 모임이 아니어서 원외를 아예 다 배제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당협위원장도 몇 명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아. 좀 소수로. 그럼 친장 공감인가? 아니 뭐또 친윤 국민 친장. 공감이 아니라 친장 공감? 자, 진행 좀 할게요. 오늘따라 많이 세시네, 이분들. 자, 국민의힘 의원이 115분인데, 네. 그 중에 71명, 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똑같은 질문. 처음 제가 이제 천 변호사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데, 41명은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원내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 간 거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네. 왜냐하면은 그 의원 전체 단톡방에도 이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원내에는 이거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 다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참석할 수는 있었어요.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안 간 거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내가 정말 참여 안 하겠다 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뭐 다른 일정이 있는 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지만 어찌 됐든 안 한 거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준호 변호사께서 아까 이제 그럼 과연 이 모임이 개파 모임이냐 아니냐 네. 이제 이런 화두를 살짝 네. 농담을 섞어서 던져주셨는데 이거 개파 모임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라고 아니면- 하시던데요. 당연히 공부 모임이니까. 아니라고 하시는데 뭐 어떻게 제가 평소에 제 말도 그렇게 잘 믿어주지 그랬어요. 아니 뭐 근데 국민들이 아니라는 걸 믿으실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되게 근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 내에 과반수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개파를 그러니까 소수파는 개파를 만들 수 있는데 네, 네. 아니, 고만고만하면 과반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경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DJ가 개파 모임을 하진 않아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무슨 연구 모임을 만들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저는 너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 때 친 MB계, 박근혜 정권 때 친박계. 그건 캠프잖아요. 캠프. 아니요. 당에서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공보 모임으로 만들었어요. 과반으로. 그리고 사실 과반은 과반이 아닌데 넘으면 안 만든다니까요. 다수파는 이런 걸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친문도 이렇게 한 개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런저런 공보 모임 모임을 하긴 만들었지. 했었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 이름이 예. 국민 공감이 아니라 친윤 공감, 공천 공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공천 우리가 제대로 좀 지키자. 어떻게? 다음번에 있을 전당대회 때 네. 우리가 밀고 싶은 사람 밀어서 당대표를 만들자. 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공천권을 완전히 맡기자. 그럼 우리 공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공천 공감이 아니냐라고 좀 비판하고 싶고요. 네. 이러한 분열적인 개파 모임을 만든다라는 것은 당을 정말 나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정권 때도 친박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임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것이 결국에는 당을 분열로 이끌었고 총선 실패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모임은 좀 관저에서 만나서 좀 자제해. 이게 뭐야? 이러한 지시를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조금 덧붙이면 예. 이제 뭐 개파, 정파, 뭐 당파, 뭐 조금씩 다 다른 표현이니까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파라면 기본적으로 정치 노선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개파라는 건 누구 개예요. 인물 중심이거든요. 뭐 네네. 대통령제 하에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흩어졌다 헤어지고 뭐 이런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정파에 미달한다. 개파라는 게. 그래서 개파가 상존 여러 개 있는 거는 정당 내부의 어떤 수준이 좀 높지 않은 것이다. 정파가 많은 건 상관이 없다. 정파는 건강하게 수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싸우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중부담 중복지냐 아니면 법인세 뭐 감소시키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게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서로 다른 정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네네네.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 대선 주자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여러 가지 개파가 있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그나마 느슨한 노선이 있고 정통성이랄까 이런 걸 좀 인정하는 거는 느슨하지만 제가 볼 때 민평연이었거든요. 근데 특정한 노선이 조금 그래도 보인다. 네네네.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근데 이건 맨날 뭐 이때는 일파였다가 친박이었다가 친윤이었다가 뭐 친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정치 수준에 천 변호사님 별로 얘기도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노선이나 정책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맞긴 맞죠. 근데 뭐 그렇게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건 이거죠. 지난번에도 어쨌든 민들레라는 모임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장재원 뭐 의원이 그때도 그렇죠. 민들레를 그때도 비슷했어요. 만들려다가. 어차피 전당대회가 열리냐 안 열리냐 계속 뭐 논의가 되고 있었고 네네네. 이준석 대표 빨리 날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당대회 하는 걸 전제로 그런 뭐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됐잖아요. 됐는데 공교롭게 이제 권선동 의원도 어쩔 수 없이 뭐 찬성하는 분위기로 간 거고 찬성이라고 용인이겠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친윤 4인방 모임이 만들어지고 전당대회 날짜가 또 어느 정도 2말 3초로 잡혔고 그다음에 주자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걸 만들려고 처음부터 했던 거는 장제원 의원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목적 자체도 보면 전당대회에서 친윤 주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 같고 예.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친윤 4인방 모인 다음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결국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친윤 후보를 만들기 위한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되는데 결국은 그게 어느 정도 당내에서 지금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뭐 주류를 형성한 거 아닌가. 그러면 예. 뭐 원래 그리던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들레 모임 얘기하셔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좀 논점을 조금 바꾸자면 민들레 모임을 처음에 장재원 의원이 계획했던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두 분의 사이가 되게 나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국민공감을 만들 때는 뭐 두 분이 어깨도 두드리고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러면서 나왔던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의원이 뭐 미랄 같은 분들인데 단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당연히 이제 장재원 의원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거 영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추측하고 분석하기에는 그 네 분의 친윤들이 대통령과 만났었던 자리에서 그때 이제 관저로 초대받았을 네, 때 대통령께서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권성동, 장재원 둘이 자 팔 걸고 한잔해. 그래서 화해하고 잘 지내. 이러지 않으셨을까? 네, 네.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친윤의 뭐 거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목표가 좀 달라요. 장제원 의원은 내가 미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내가 사무총장이 돼서 2024년 총선 공천 실무를 내가 좌지우지하겠어.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은 나도 당대표에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장제원 네. 의원이 나는 안 밀어주겠지? 김기현 의원하고 지금 연대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참 이건 나는 가서 그냥 격려 말만 하고 그냥 잘만 지내는 정도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겠지?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민들레가 국민 공감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을 바꾼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더 탐사랑 같이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그 매체가 민들레라 가지고 그렇죠. 네. 민들레라는 이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오염됐다. 이런 이유로 이제 국민 공감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장재원 실제 좀 의원이 헷갈릴 수 처음에 있었겠죠. 시도했던 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름을 바꾸고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실제로 장재원 의원은 여기서 뭐 어떤 직함을 맡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죠. 뭐 대표 간사가 아마 이철규 의원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는 다 장재원 의원의 힘 아니냐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저도 봅니다. 장성철 소장 견해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해를 시킨 게 아니냐 보도가 나왔을 때 장제원 의원의 워딩이 뭐냐면 그거 아니다. 뭐라 그러냐면 권 의원과 저의 화해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다. 할 문제다. 예, 할 문제다. 요거 뉘앙스 묘하네요. 묘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다 화해했어요. 아무가 문제 없어요. 이게 아니고 그건 우리끼리 알아서 할 문제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래서 지금 장소장님 견해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직접 나갈 생각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나가고 싶은 거고
근데 장재원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아니 권성동. 권성동 의원 당대표가 된다면 장재원 의원이 그 밑에서 사무총장 할 리는 없잖아요. 네, 네. 관계상.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돼야 되는데 그게 권성동 의원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끝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싸웠을 때 선생님이 둘이 악수해라고 얘기하면 서로 이제 눈 안 마주치고 고개 돌리고 약간 악수하는 역공 그런 그림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저희 당을 너무 뭐 초등학생처럼 만드시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비유가? 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같은 계파 안에 있다 해도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아니, 권력이라는 건 유한하고 원래 나눠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이 안에서도 뭐 주도권 싸움이 있는 거고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장제원 의원이랑 요새 정진석 주호영이랑 부딪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 권력 싸움의 일환인 거예요. 주도권 싸움인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장재훈 의원이 한동안은 막 그렇게 언론 전면에 나서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전면에 좀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저에서 식사 이후에 지금 좀 더 행보의 폭을 넓히시는 것 같은데 또 지금 행안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행안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이상민 장관 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 어쨌든 뭐 백의종군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제 백의종군을 마치고 다시 아마 이제 야당과 맞붙어야 될 최전선으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백의종군을 하면서도 정확한 워딩은 임명직은 맞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니까. 네. 뭐 장관이나 이런 건 안 하겠다 네, 뭐 그런 이런 건 안 얘기죠. 하는 거니까 뭐 이게 백의종군 약속을 깼다 이렇게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이상민 장관 문제도 있고 또 6개월 행안위원장 하시다가 또 과방위원장 하시거든요. 그럼 네. 또 언론관계 법들이라든지 막 이런 게 엄청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려하게 일선에 복귀했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당장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 외에 크게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국정조사 특위가 돌아가면은 그때 동안은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주로 이렇게 다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안위에서는 뭐 당장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을까? 뭐 저는 아니 근데 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 소추까지 검토를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안위에서는 계속 좀 야당 입장에서는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맞붙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이태원이나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붙을 일은 아니죠. 만약에 해임 건의안은 이제 본회의에서 하는 거고 탄핵도 본회의에서 법사위 법사위 거쳐서 거쳐서 하는 거기 하는 때문에 거니까. 제가 네. 보기에 이상민 장관 거치가 행안위에서 뜨거운 쟁점대까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상임위원장을 복귀했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이제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잖아요. 네. 비대위원장도 저격하고 그다음에 뭐 어찌 보면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도 계속 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정치 전면에 복귀한 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윤심을 어찌 보면 좀 얻었다. 다시 회복한 거 아니냐. 예. 좀 멀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서서 말을 할 때 보면 항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갈등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조정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상대방을 약간 제압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정치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 돼요. 저는 장재원 의원이 늘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좀 뭐 잘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뭐 이런 거는 좀 잘 하시고 뭐 일의 실무는 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분 노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그네처의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선수는 부산에서 이렇게 쭉 쌓았지만 예. 그래서 뭐 장재원 의원이 더 이렇게 깊은 데 관여하시고 이런 건 선거 캠프가 이제 아니니까 뭔가 자신만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뭐 위원장을 통해서든 뭐든 좀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장재원 의원의 일선 복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분이 과연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스피커로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과연 본인의 권한에 맞는 역량을 갖추었을까? 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네. 앞으로 좀 더 국민의 눈높이 당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를 넘어서는 뭐랄까요 세력과 실권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기현 의원도 뭐 장재원 의원 만나자 뭐 하자 하는 것도 이게 뭐 장재원 의원이 국민들한테 막 엄청 인기가 좋거나 뭐 이미지가 아주 좋아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저희가 특히 당원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당원 조직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국회 안에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쪽에 손을 잡아야겠다. 전략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 계속 얘기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예. 당대표 선거 지금 그렇게 되면 최소한 전당대회 국면까지는 뭐 장제원 의원의 영향력이 당연히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미는 사람이 뭐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사무총장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공천 실무 작업도 하려고 하겠죠. 장제원 그러면 의원이. 천병께 하나 더 좀 마저 질문을 드리면 이거 듣다가 저희 광고 다녀올게요. 김기현 지금 전 원내대표죠.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지금 장제원 의원 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김장연대설이 나오는 건 맞는데 네. 좀 재밌는 게 장제원 의원한테 김기현 의원 만나셨죠? 막 이렇게 기자분들이 물어봤는데 누가 먼저 만나자 그러셨어요? 이랬는데 김기현 의원이 먼저 만나자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튼 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장제원 의원이 다른 의원들한테 우리 김기현 의원을 밀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직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요 얘기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서 조금만 더 해보죠. 네, 정치인사입니다. 예. 광고 듣기 전에 이제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뭐 아까 좀 짧게 얘기했죠. 우리가 흔히 이제 김장연대 뭐 이렇게 또 불렀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비공개 회동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고 뭐 김기현 의원이 또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3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 그러니까 요즘 자꾸 이제 관저로 이제 면접이요. 면접. 또 왜 그러세요 또? 네. 예. 근데 저는 김장연대가 쉽지 않을 것 교통정리, 같아요. 교통정리. 왜냐하면 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대표 될 만한 사람을 밀어야 자기가 또뭐 사무총장 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김기현 의원이 뭐 민다고 과연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장제원 의원은 두 분 말씀처럼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 두면서 될 만한 사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근데 장제원 의원은 왜 당대표 안 나오세요? 이렇게 하실 거면? 본인이 그 정도 어쨌든 대중적인 인지도나 아니면 이런 게 있어야 뻔했다. 되잖아요. 당내 영향력은 있지만 네네네. 본인 스스로 뭐 당대표를 나갈 만한 뭐 그 정도 인지도라든지 그 지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중적인 근데 저는 정치는 근데 아니죠.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넘버 투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네. 무게는 기운 것 같아요. 무게추는. 예, 권성동 의원은 그 전에는 이제 원내대표고 그렇죠. 결정권이 있으니까 네네. 이런 모임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장제원 의원은 여전히 같은 그 영향을 갖고 있고 예. 그러면 장제원 의원에 다 눈에 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대표 하고 싶은 사람 다 나한테 와라. 그럴 수 그걸 있죠. 다 와라 그러고 그중에 될 만한 교통정리는 대통령실 통해서 하고 네. 그 대통령실 통해서 또 뭐 면접을 보든지 하겠죠. 음. 그러면 될 만한 사람 밀어줄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럼 자연스럽게 본인이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정리는 지금 일단 현 변호사님 생각에는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뭐 요즘 수시로 통화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당권 주자가 되실 만한 분들이 나 대통령과 직보 가능하고 자주 연락드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지금 대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도 권성동 장제원 통해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네. 잘 안 되니까 깨져서 1대1로 막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철규 의원도 가서 얘기하고 뭐 누구죠? 그분 독대에서 가서 왔다가 김기현 의원. 아니 저 비례대표 초선인 분 그때 왜 갔다 이용 이용. 이거 예, 했는데 예. 제가 보기 잘 안 먹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 원래대로. 그래서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이 힘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많이 하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뭐 두 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도 안 받아봤지만 네. 정치인들한테 수시로 소통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어찌 보면 이제 예의상 근데 이제 알리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이거를 해야 되니까 뭐 본인들도 일단 존재감을 키우려면 아유 대통령하고 만나기도 하고 만난 게 어떻게 알려지겠어요? 다 본인들이 자가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한 것도 다 이제 스스로 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린다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대통령과 지금 당권 후보들 간에는 지금 저는 서류 전형, 그다음에 면접 예.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관저로 오면 일단 면접인가? 서류 면접, 서류 전형은 그렇죠. 통과한 통과한 건가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예. 면접까지는 보고 거기서 저 사람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낙하산. 서류 제출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윤심을 믿어서 그렇죠. 낙하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럴 수 라는 생각이 있죠. 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윤심은 정해진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김장연대도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보고 그냥 이 범윤에서
결국 어느 순간 교통 정리가 돼서 단일 후보로 간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범윤 후보들끼리 예. 내가 더 찐윤이다, 친윤이다, 진윤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당대표 경선에서 본선에서 붙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그 밑작업을 위한 뭐 암중모색 지금 이제 그 단계인 것 같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하게 당에 개입하는 건 뭐 불가피하다고 보실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말고 뭐 민생 현안에 좀 더 진력을 기울이셔야 될 텐데 공천과 당 장악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보기 안 좋습니다. 멀티태스킹 하겠죠, 멀티태스킹. 예. 100시간 국민과의 대화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아니, 좀. 근데 저는 저기 당권 주자들이 나예요 병 걸린 것 같아요. 나예요. 예, 김기현 예. 의원도 나예요 그러고 윤상현 의원도 나예요 그러고 권성동 의원도 결국에는 나예요. 그럼 대통령께서 그럴 것 밀당을 같아요.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잘하시는 건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적절한 일이냐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모습 대통령께서 차기 당대표까지 나의 의지대로 나의 신념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공천을 호흡 맞춰서 내 말 잘 들을 사람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미룰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어쨌든 여당의 그 전당대회와 그리고 이제 당대표와 관련된 뭐 여러 후보군들부터 해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아주 또 재밌는 발언이 하나 나와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의 한 토론회에서 심지어 실명을 쭉 거론을 했어요. 그분들과는 뭐 1대1로 뭐 다시 연락을 해서 뭐 해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다.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게 좀 되게 의외였던 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수도권 그다음에 MZ 세대 그리고 이제 공천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공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름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네. 일단 저도 처음에는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 풍선 띄우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이준석 되면. 예, 많은 아니에요? 분들이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이거는 불러내기 위함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해석을 이게 했었죠. 최소한 풍선을 띄워가지고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네. 당내에서 그런 게 지배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영 원내대표가 아시겠지만 되게 신중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당생활 오래 같이 했던 다른 의원들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이 사람으로는 성이 안 찬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디스한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나경원 의원도 뭐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내부 디스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네. 일단 내부 총질이랑 내부 디스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그건 변론으로 하고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뭔가 새 인물을 염두에 둔 그런 거다 했는데 또 저 발언 하기 전에 직전에 같이 이제 있었던 비대위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예예. 저런 얘기를 비대위원들끼리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MG 뭐 수도권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수도권 총선 어떻게 치르냐 뭐 이런 걸 얘기했더니 조호영 원내대표가 그럼 내가 총대 메고 한번 강하게 메시지 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정확한 건 조호영 원내대표만 알겠죠. 근데 제가 보도를 봐서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 하나는 다들 예상했듯이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세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관저에 다녀온 직후에 그 대구 수성대학교에 있는 거기서 그걸 이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뭔가 있다. 당연히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렇게 변화구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될지 반응을 보기 위한 아닌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네. 있었는데 또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니까 뭐 조경태, 황교안, 뭐 나경원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됐잖아요. 네. 그 본인께서 이름 거론이 안 된 분이 있더라고요. 유승민, 안철수.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승민 전 이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에 네. 내 얘기다 이렇게 나를 받으셨었죠. 지지하거나 예, 하거나 내 뭐 얘기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은 아웃 오브 안중인 건지 예. 윤심으로부터 네네. 아니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수도권 대처나 MZ 세대 인기에 공천 안정론은 그래도 여기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건지 뭔지를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죠. 이런 사람이 당대표 돼야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지. 영남에서요. 60대 이상 당원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당대표 돼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바깥에서 보기야 뭐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선거 승리에 좀 더 가까워지겠지만 그런 선택을 잘 안 하실 거니까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조영 원내대표가 네. 이렇게 총대 메고 얘기했다가 음. 장재원 의원한테 한번 혼나가지고 예. 다시 이제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아 그런 게 또 있는 네, 거예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도 이게 취재해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들어갔을 때는 공천 얘기는 거의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안이랑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짧게 법안 약간 얘기나. 그냥 뭐 쟁점만 얘기하고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당내에서는 하더라고요. 현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말씀처럼 이제 유승민 안철수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 이 두 사람은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 말고 싶으면 마는 거다. 그럼 이 두 사람하고 누구랑 붙일 거냐? 그 고민인데 7명 갖고 이 지금 언급된 7명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예요야? 네? 주호영 나예요? 그건 모르죠. 그거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안철수는 상수로 보고 네. 그럼 누구를 붙일 거냐? 우리 쪽 사람으로 그 고민인 것 같은데 만약에 유승민 안철수 김기현 나온다. 그럼 1, 2, 3등 대충 가려지잖아요. 물론 뭐 9대1로 하고 10대 0으로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당원 비율을 당원이 올려버리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예전처럼 뭐 현행 30만 천변호사님 아니라 현행 몇 대 몇이에요? 7대 3. 7대 3. 그 당원 7에 여론조사 3이죠. 그렇죠. 근데 당원이 지금 막 80만 90만 넘어가거든요. 네네. 우리 민주당도 막 100만 넘어갈 때는 여론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요. 막 30만 40만일 때는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 막 따라가는데 한 지역구에 만약에 한 100만이면 한 지역구에 한 4천 명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 국회의원이 직접 관리하는 당원은 뭐 그중에 반이 이해 안 돼요. 다 쉽지 않거든요. 다 온라인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네. 그럼 여론처럼 갈 사람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유승민,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셋 나왔다고 봐봐요. 김기현 의원이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성이 안 찬다는 얘기는 저는 그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네네네. 뭐 MZ 세대 수도권 이뤄지기도 하지만 진짜 될 수 있느냐 이 두 사람에 맞서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안철수 의원이 뭐 설마 단일화 하진 않겠지만 네. 만약에 예를 들어 결선에 간다. 그럼 어쨌든 자연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둘이 결선에 가면 진짜 이거 최악이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최악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신윤 사람들한테 최악이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 안철수가 결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누군가 하나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일 거냐 이 고민이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천 변호사님 네. 그렇게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당권을 잡는 것에 대한 우려 및 거부감이 있는 겁니까? 있죠. 신윤계에게는? 네, 있죠. 그러면은 정말 그 룰을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꽤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네.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인터뷰나 이런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들 보면 바꾸고 싶어하는 의사가 명확해요. 그래서 저는 뭐 타이밍이나 어떤 뭐 분위기 보고 추진해 가서 높다고 보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현 변호사님의 분석도 동의는 합니다만 약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경기도지사 경선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붙었을 때요.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앞섰는데 당신 반영해가지고 결국 7대 3으로도 충분히 엎을 수 있지 네, 않냐. 김은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과연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당심이 여론을 이건 또 모르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김은혜 후보는 민심에서도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언급된 분들에 비해서 예. 민심 경쟁력이 예. 과연 그렇게 낮았냐? 맞았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6대 3이었어요. 아 뭐 그렇긴 한데 그럼 뭐 유승민이 센 것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게 꼭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 결과에 고민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친윤이나 범윤에서 네. 당 대표 선거는 어쨌든 이긴다 우리가. 그렇죠. 이 정도 모았으면. 근데 그거 아무나 당 대표 된다고 해서 이거 총선 승리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견제구를 날리겠죠. 어차피 낙점만 되면 당 대표 되는 게 그렇게 어렵겠냐 이 당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 멤버로 이 멤버로 되겠냐 총선이. 그러면서 서로 이제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뭐 난 어때요? 뭐 이런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근데 많이 저 들었어요. 아니 뭐 당연히 당 대표도 관심 있죠. 이게 공천과 연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지점은 안철수 의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도 자연스럽게 뭐 김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안철수 의원은 친윤 후보가 아닌 것처럼 지금 포지셔닝이 됐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입만 열면 내가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고 인수위원장이고 그렇죠. 와, 내가 대통령과도 소통이 잘 되고 막 이러는데 어느샌가 친윤 후보가 아닌 것처럼 되고 있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대통령실 쪽에서 그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없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되게 참 애매한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 면접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확인해 봅시다. 예, 또 이번에도 단일화 하시는 건가? 뭐 약간 뭐 안철수 지켜봐야 의원을 친윤 후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인 말고는 아무도 없죠. 아, 그것도 인수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아이, 그래도 장 소장님은 친윤 후보라고 보세요? 아니요. 본인도 일단 그렇진 않으시다. 사실 저도 얘기는 예. 했지만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사실 늘 어제도 뭐 그런 얘기 좀 나왔지만 전 이게 그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홀대가 윤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간신히 이겼고 예, 마지막에 예. 안철수 의원이 뭐 보태서 이겼는데 네, 그 네. 결과를 용인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내가 대통령이니까 음.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지분이나 기여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거 예. 실질적 심리적 대선 불복이다. 굉장히 크게 이기신 걸로 지금 기억이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국회의원, 해요.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 안철수 단일화에서 겨우 이겼다 네.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 때문에 겨우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겼다 뭐 안철수 의원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말씀처럼 근데 그 광역지사 룰은 보니까 5대5로 돼 있어요. 5대5. 네, 네. 5대5인데 지금 저 전당대회는 7대3이잖아요. 당대표는 당원이 더 7대3. 많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으로 가도 유리할 수 있는데 불안한 거죠. 아, 혹시 지난번 만약에. 이준석 대표처럼 나올까봐. 이준석 대표가 7대3이었는데도 어쨌든 여론으로 해서 이겼잖아요. 그랬죠.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될까봐. 음. 그거 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불안한 거죠. 9대1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을 원천 최대한 차단. 줄이겠다라는 것과 네, 차단하겠다. 당원과 의원들에게 유승민은 절대로 안 돼.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9대1 룰 개정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예. 전망해 봅니다. 민주당은 있는데 국힘은 원래 지금은 없었죠? 없어요. 예, 저희는 원래 없어요. 없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당 대표와 관련된 멘트를 저희가 지금 쭉 얘기를 한 이유가 아까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테스트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일주일 동안 참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정찰 상황 아니다 이렇게 본인은 아니라는 식으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 그랬더니 또 이제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위원장 이분도 이제 그 당심에서는 본인이 앞서고 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 귀하게 쓰려고 그러는 거다. 도대체 귀한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쟁자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고급스러운 표현이네요. 네, 그런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각종 조사에서도 뭐 차기 뭐 이렇게 리더감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선두로 또 치고 나간 조사들도 나오고 네.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동훈 장관 예. 이 얘기가 이제 폭발력이 있었던 게 한동훈 장관 출마하면 될 것 같아요. 당 대표가. 네. 그러니까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이게 이슈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우리가 전당대회 날짜 우리가 한참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눌 때도 지금 이제 장관으로 가 있는 분들 뭐 권영수 장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원희룡 뭐, 이분들이 예. 이제 어느 정도 기한이 나간 뒤에 이분들을 땡겨 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얘기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되진 않았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뭐 부위원장도 바로 견제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사실 이 지지층이 나경원 부위원장이랑 겹쳐요. 네, 사실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이 좀 포지션이 애매한 게 지지층은 다 친윤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또 본인이 친윤 핵심이냐 하면 그게 또 사실 애매하거든요. 예. 그럼 뭐 한동훈 장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동으로 친윤 단일화가 거의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카드 뭐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다만 본인이 안 한다고 하고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한 3개월 전까지는 당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특례를 또 만들었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있어요 원래. 예, 특례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거냐 하면은 저는 지금 당장 나경원 부위원장 얘기 나오듯이 다른 당권 주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거 아닌가 당장은. 뭐 아니 그렇게 근데 보입니다. 본인은 안 한다고 했고 대통령도 아니야 준비가 안 돼 있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다 면접 받고 서류 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대표감이 없는 것 같아. 음. 그러면 저 전격적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았지만 맞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님 말씀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정말 될 것 같을 때 대항마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마땅한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모른다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정치할 사람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전당대회라는 전반전에 뛸 건지 아니면 2024년 총선이라는 후반전에 뛸 건지 예. 그거는 대통령의 선택에 오로지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겠다. 당대표 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동훈 장관 본인의 의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저도 100% 동의해요. 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어떻게 몰아냈는데 더 센 분이잖아요. 대선 후보 네네. 반윤, 비윤도 아니고 반윤의 대선 후보급이란 말이죠. 절대 싫어할 거거든요.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 권력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예.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당헌 이거는요. 이준석 대표 때 보면 이게 뭐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더 쉬워요. 3개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만에 그냥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당원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아니 맞잖아요. 우리 할 때 얼마나 당헌 저도 공부 많이 했지만 바꾸는 거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금방 다 바꿔버리니까. 국민의힘 당원은 연성헌법이죠. 인도처럼 매년 그래서 제가 바뀌어요. 보기에 결국 변수는 룰도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지지나 이런 게 얼마나 나오느냐, 될 네.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네. 유일한 변수라고 봐요. 될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겠죠. 교통 정리랑 결단은 아직 안 한 것 같고 저는 네네. 대통령께서 뭐 정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장관을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기현 의원 만났잖아요.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뭐 장관 내진 총리감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희룡 권영세 두 분이 이제 당으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직급 의원 교통정리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 법무부 장관 준다든가, 예. 뭐 김기현 의원 행안부 장관 준다든가, 아니면 뭐 총리를 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카드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줄 게 여전히 인사권을 통해서 줄 게 많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오너십이나 이니셔티브는 대통령실에 있는 건 확실하거나. 네. 예. 근데 저기 천 변호사님. 네.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그 당대표 선거가 혼탁해질까 걱정이라면서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 언급을 하셨는데 누구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센 발언이라서 이게 뭐 제 의견이 아니라 결코 제 의견이 아니라 언론에서는 뭐 나경원 부위원장을 이렇게 좀 그 디스한 거 아니냐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전혀 모르겠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전혀가 앞에 붙으니까 더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건 무슨 차라리 천하람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해요. 그래서 제가 분수도 몰랐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무튼 재밌었던 거는 뭐 수양버들처럼 막 이게 흔들리면 안 되고 뭐 묵직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 뭐 옥새를 각오해야 예, 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좀 보면서 좀 아니. 재밌었던 거는 홍준표 당대표도 그렇게 묵직한 캐릭터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네네. 예. 또 이렇게 너무 또 묵직한 사람 찾으시고 해가지고 천하람 변호사님 다 까네 완전. 그러니까 아니 뭘 닦아요. 아니, 천하람 그냥 나경원도 당대표 전화하고 나와야 홍준표도 되는 전화하고 거 오늘 아니에요? 얘기 나눴던 사람 다 깠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장성철 교수님은 자기 살아남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저는 조만간에 당원도 아니고. 오늘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하실 때 저는 또 전화 올까 봐 신경 쓰였어요. 장기원 홍준표 시장님은 다 깠어요. 홍준표 네네. 시장님도. 예를 들면 이미지 정치에 젖어 아무런 내용 없이 겉멋에 취해 사는 사람 딱 떠오르잖아요. 차기 대선이나 노리고 자기 정치할 사람 딱 떠오르고 소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눈치나 아니 보는 딱 떠오른다고 하지 마시고 떠오르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청취자 여러분들을 저희 위해서. 유튜브 자기 돌아가서 정치는 알겠고. 장성철 교수님이랑 따로 뭔가 특집 방송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개인 욕심만 열중하는 사람 다 이렇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다 지도자감 아니야. 다 그냥 내 아래 있는 사람들이야. 결국 또 나야. 나밖에 없어. 나예요 병에 걸려 있다. 아. 똑같아. 아 근데 뭐 본인은 대구시장 열심히 하셔야 그러니까 대구시장 되는데. 하면서 당대표는 못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2027년 대선을 향해서 당은 다 내가 제일 큰 어른이고 나밖에 없어. 그렇게 그냥 규정을 내리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다양한 이야기 또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